오늘도 뉴스토마토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자, 이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주말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에 한중 정상회담, 네. 한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 리창 총리와 65분간,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회가 열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예고한 것처럼 3국 대표단과 그리고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날 김건희 여사 참석 여부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양국에서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해 일단 3월 취임 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라 왜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참석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부터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켰다라는 관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9월에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앞당겨지면서 리창 총리가 참석하게 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또 당정 분리 원칙 때문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리창 총리는 또 경제 이슈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공식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하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의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 재개, 그다음에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리창 중국 총리는 중한 양국은 중한 양국에 항상 서로 존중하고 견지해 왔다라면서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하고 상호 신뢰를 심화해 왔다라면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이 좀 보도한 내용하고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무슨 내용입니까?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굉장히 무난한 이야기들이 좀 주고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리창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익에 대한 한국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 이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역행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이렇게 네. 밝혀서 중국에 큰 반발을 부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중국 언론에서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발표된 우리 정부의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아서 좀 의문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중국하고 좀 오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리 총리는 한중 간 안정적 공급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중의 산업 공급망은 긴밀히 얽혀 있다라면서 경제 무역 문제도 과도한 정치 안보화를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공급망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정책과 좀 거리를 더 달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 또 리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죠.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지린성 창춘시의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 양측이 적절한 시기에 고위급 전략 대화와 또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한다고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측은 고위급 전략 대화 등 다음 달 열릴 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근데 적절한 시기 정도만 언급해서 여기서도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자, 이선혜님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디 마음 줄 데가 없다고. 네, 항상 여기 뉴스인사이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유성님도 글 주셨고요. 순방가자, 또 배동원님,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또 박인수님 글 주셨습니다. 해피365님도 글 주셨고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중국 이야기 했고요. 기시다 총리도 만났는데 벌써
10번째 만남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불리는 네, 기시다 절친이죠. 총리를 네,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이러면서 올해 인적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도 1,051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또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 복원 후 관계 지속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기대했던 네이버 라인 사태도 좀 언급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 네. 이렇게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사태가 이제 있었던 것이 시작은 중대한 보안 유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요구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라인 사태 언급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언급한 것이 현재 관심사인 라인 야후 사태는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을 했다라면서 강조를 했고요. 예. 또 일본 총무선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 매각을 하려는 것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일본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야당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당선자가 네. 어제 이제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이냐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일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백기투항, 항복선언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중일 회담이 열립니다. 삼국 회담 후에 공동선언문도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네, 공동선언문에는 주로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어떤 입장을 또 보일지도 이것도 좀 변수이기도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평화의 보루를 역할을 좀 당부를 했다고 전했는데 아직까지 리창 총리의 답변은 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에 대해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까지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중국 측 입장에 따라 원론적인 선언에 좀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활발한 좀 외교를 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예고를 한 것 같아요. 네, 28일에는 이틀간 무함마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네. 다음 달에 4일부터 5일까지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다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로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인 45개국 이상 대표단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하반기에 집중된 다자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선을 앞두고 수년했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조만간 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 자, SH님, 남석김님, 샤시모드님, 또 하이킴님, 오경숙님, 순방가자님, 순방가자? 이 순방 가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활발한 외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댓글 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 아니고 순방 가는 겁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연금개혁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처음 제시한 안보다는 좀 양보해서 이뤄낸 합의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또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네. 앞두고 연금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움직임에 비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적 연금의 고갈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이 지금 지속 가능성에 가장 시급한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오히려 발을 좀 빼는 건데 일단 여당과 야당은 사실상 9%에서 9%인 보험료율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변경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견이 없이 이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까지 올리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같은 내용을 얘기했지만 13%. 네, 네. 소득 대체율에서는 43%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합의를 이제 결렬을 하다가 이후 여당 쪽에서 일부 구조 개혁의 조건으로 소득 대체율 44%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적극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이번에 구조개혁에 빠졌다라면서 여당이 여전히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정리가 아마 된다고 요율은 43, 소득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44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21대 국회 거의 마무리되는데 아직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네.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여기에 발을 맞췄던 것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서 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개혁안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성사를 위해 내놓은 제안들을 전부 대통령실에서 거절한 셈입니다. 것이다. 네. 자, 사실 연금개혁 최대 난점이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이게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22대 국회로 다시 또 이걸 미룬다. 이게 또 무산될까 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전문가들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좀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험료율 인상은 네. 당초 전문가들이 난제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13%라는 13%.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였던 것은 13%까지 올라가면 조세 저항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98년 이후에 9%에서 26년간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얘기했던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것은 그 연금 고갈 시점 때문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소득 대체율이 45%일 경우에는 2063년, 소득 대체율이 43%에서 44%일 경우에는 2064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현행 체제를 로는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줄기 시작해서 2055년에 고갈을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거 미루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재정안정 쪽 자문이었던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소득 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제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내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율은 내는 건데 그게 지금 올리겠다. 많이 내고 소득 대체율 많이 받겠다. 이건데 요율 올리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 합의가 된 이상 사실은 좀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1대 국회 이제 본회의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22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개혁이 미뤄지는 것보다 빠르게 낫다라는 석재원 교수님 말씀이 좀 떠오르네요. 채윤님이 오늘 화이팅 하라고 뽕뽕미님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현주 기자님
정말 말씀 또박또박 잘한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1대 종료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여야가 끝까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네요. 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약 1시간가량 회동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그런 법안들은 좀 22대 국회로 미루고 네. 나머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조건 하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회동을 통해서 협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의로 진행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또 표단속 지금 나선 국민의힘인데 문제는 내부에서 또 이 특검법 찬성한다 이런 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의원에 네. 이어서 김근태 의원이 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아하.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근태 의원은 오늘 재표결이 열릴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좀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각종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당이 떳떳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내부 분위기도 다잡고 그렇죠.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탈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또 이탈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이렇게 우려가 커지자 특검에 찬성할 거면 너 탈당해라. 탈당해라.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부안해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면서 헛소리할 거면 당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탈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단일 대우를 내세우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전원 출석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붙여질 경우에는 투표는 무기명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기표소에 직접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가, 부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진행이 이게 되는데요. 무기명이죠? 예.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표결에 들어갈 때 전원 퇴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원 미출석으로 처리가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석 의원이 줄면서 오히려 좀 야권에 유리하게 됩니다.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서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네. 무기명 투표 방식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원 출석, 전원 투표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기표소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 건 의원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제각각의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지만 기표소까지 가서 이게 가짜, 부자를 적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권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또 낙천자들, 이런 낙선자들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좀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젤리스님 반가워요 이렇게 항상 글 주셨고요. 채윤님도 오늘 글 주셨고 배동호님,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송사비아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지금 연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두고 여야가 좀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 네. 개혁도 좀 막판에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정부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서 처리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연금 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는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서 구조 개혁과 함께 모수 개혁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과의 연계 통합, 자동 안정화 장치 등 구조
구조적인 문제를 말을 하고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만 먼저 할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네. 이에 민주당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29일에라도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해도 무방하다면서 절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이걸 모수개혁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 합의 왔으니까 이거라도 통과시키고 구조개혁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된다 주장도 있고요. 보수 언론도 이례적으로 국민의힘하고는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당선자는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당선자는 연금개혁안을 좀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소득 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모수개혁부터 이렇게 제안을 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다음 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좀 살펴보면요. 동아일보 사설도 21대 국회 야당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를 했는데요. 네.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궁색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사설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네. 야당 연금개혁 납득 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연금개혁 주장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봤는데 막상 일이 될 듯하자 인기를 잃어서 핑계를 찾는 건가라면서 좀 되게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자, 이제 뭐 내일이면 21대 국회 끝이 납니다. 항상 국회 막 내릴 때쯤이면 칭찬보다는 아쉬움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번 21대 국회 평가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게 더 많이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 직전까지 좀 정쟁에 매몰돼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네. 평이 가장 많은데요. 여야가 지난 4년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 좀 수백 개에 달하지만 오늘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마저 이 법안 처리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6,830개인데요. 이 중 미처리 법안은 16,73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7.6%에 그쳤습니다. 맞네요. 이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낮죠? 좀 예.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좀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법의 경우 처리되지 못했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K칩스법, 또 AI 산업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큰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뭐 많은 분들 좀 오셨는데 송사비아님 예전에 제가 다른 방송할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서 찾아서 오셨네요. 네, 반갑고요. 정사비아님입니다. 젤리스님하고 이프로님 항상 그 예전 방송에서 계속 오셨던 분인데 또 인사들을 나누고 있고요. 왕자어린님, 또 채윤님, 경상도 친구님, 네, 오직 님, 또 행복님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오십시오. 이 시간에 토마토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자, 한중일 정상회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공동서문에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 부분 결국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각국 입장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한중일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네. 통일된 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모두 제각각의 입장만을 좀 강조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냈던 각각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선언문에 적은 겁니다. 3국의 입장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北朝鮮の非核化と朝鮮半島の安定が日中韓3カ国の共通利益である点を改めて確認しました。中方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 네, 좀 통상적으로 공동선언문에는 합의된 내용을 담는데 각각 재강조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합의된 게 아니고. 네, 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중국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결국 선언문은 2018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또 2019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어제 바로 북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젯밤 북한이 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식이라도 한 듯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번 발사 예보는 한중일 정상회담 직전에 했고 또 발사는 정상회담 후에 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좀 발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기술적으로 ICBM 발사와 다를 게 없는 이번 위성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인데요. 앞서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회의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또 중국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피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정례하기로 했고요. 경제협력 강화 목소리도 좀 나왔습니다. 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는 좀 좁히지 못했습니다만 성과도 있는데요. 삼국 정상은 성명에서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서 삼국 협력의 제도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삼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삼국 FT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해서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또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에다 또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가 심화되면서 이 한중일 3국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우려가 있던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도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 최상명 특검법은 부결이 됐고요. 그 소식 전에 어제 새롭게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사건 자료를 이첩한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지금 속보로 어제 나왔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많은 언론사들에서 좀 단독 보도로 예. 이제 해당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용하던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점을 살펴보면 8월 2일로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이었는데요. 첫 통화는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직후인 12시 7분에 이뤄졌고 네. 4분 5초가량 정도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12시 43분과 12시 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각각 13분 43초 52초로 좀 상당히 긴 시간 통화가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전화 자체도 의문이지만 전화 좀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각각 이 통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통화가 이뤄졌던 날 저녁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군 검찰단으로 회수가 됐는데요. 또 엿새 뒤인 8월 8일에도 약 30초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 통화 이후에 다음 날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게 회수해온 최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보면 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데요. 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한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같은 날로 파악이 되면서 대통령의 외압 행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시원 비서관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때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 통화를 했다는데 그때 그 직후에 또 통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8월 2일입니다. 이첩 받았던 그 이전에도 이정섭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통화된 사실이 좀 드러났는데 이날은 또 어떤 내용이 어떤 날이죠? 네, 지난해 7월 31일 11시 02-800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통화는 약 2분 48초간 이어졌습니다. 이 MBC에서 02-800으로 시작하는 해당 번호가 어디인지 좀 파악을 해본 결과 대통령실은 맞지만 소속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드러난 겁니다. 이번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에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전까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무슨 용산에서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한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완전히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적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통화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 뭐 망상, 착각이다. 뭐 그런 프레임 자꾸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물적인 증거. 얘기보다 통화 내역이 더 믿을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대통령실 또 이전 장관, 이종섭 장관 말고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하고도 통화한 기록이 또 확인됩니다. 네, 군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나흘 네. 동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16번, 국방부 관계자들과 25번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화 대상을 좀 살펴보면 이종섭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신범철 차관, 그리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인데요. 이를 근거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과의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경로서를 좀 전해 들었고 이를 듣고 나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지난 조사 때 박 전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거부한 김 사령관을 3차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김 사령관과 통화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차차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하필 뭐 이 시점에 이렇게 통화가 많이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 사건이라 그러면 이거 뭐 조사할 거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반 수사 사건이라 그러면 글쎄요 뭐 왜 이 시점에 이 많은 통화들이 됐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고 수사의 포인트가 될 거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요. 자, 많은 분들 글 주셨습니다. 김동그리님, 최윤님, 또 샤시모도님, 갱상도 친구님 글 주셨고요. 지금 아미데 S2님 또 글 주셨습니다. 다 하는 말씀이 이 통화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검 통과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님께서 남매 같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 별론 것 같은데요. 두 사람 닮았습니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면 닮았는데 원래 다르게 보면 안 닮았는데 여기 화면을 딱 보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자, 최상병 특검법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또 공수 사건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될까요?
네, 우선 공수처는 어제 최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에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VIP 경로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좀 더 확보한 만큼 수사가 윗선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통화 내역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된 만큼 대화 내용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 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래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어제 재표결 부분 다시 얘기를 하면 결국 개표 결과를 좀 돌이켜보면 17표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어제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진 네. 최상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이 됐는데요.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결되기까지 총 17표가 모자랐습니다. 네. 어제 표결 전 여야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각자 좀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표결 전에는 때때로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잠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표결 부결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는 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가결, 부결도 관심사였지만 가장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소신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공언한 의원은 5명 정도였지만 일각에서는 뭐 이보다 더 많은 두 자릿수가 나올 그렇죠. 수도 다 있지 그렇게 않겠냐.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예. 막상 표결 후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좀 이탈표가 야당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야당 네. 이탈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는데요. 실제 가결표는 출석한 범야권 의원 수와 같은 179표였습니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을 더하면 최소 184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179표에 그친 건데요. 예. 또 4개의 무효표가 범야권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찬성을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좀 변심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5명 모두 표결 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에서 특검을 반대한 이탈표가 최소 한 표 이상 나온 걸로 좀 분석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찬성하겠다고 했던 의원이 마음을 돌린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표단석에 나섰던 국민의힘, 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한 곱이 넘겼다,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까지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표 단속에 나섰던 만큼 부결되자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의원들에게 일일이 감사 문자까지 좀 보낸 것으로 고맙다고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당 의원의 참석률과 이탈률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웠던 대통령실은 이탈표가 적은 건 원내 지도부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번 당장의 위기를 넘긴 것 같아 보여도 야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나 22대 국회에서는 지금보다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어는 이번보다 훨씬 힘들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지금 부결은 됐지만 여론이 지금 찬성 여론이 강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토마토에서도 조사한 바들이 있는데요. 뭐 60%에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부결 대통령실
또 여당, 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제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도 저희가 네. 좀 다룬 바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약 63.7%가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응답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나 보수 성향인 대구 경북은 물론 PK 지역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거나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번 그 특검법을 반대한 것에 대한 걸 포함된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론이 집권당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등 돌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에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네, 법안 발의는 좀 언제든 가능하지만 네. 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일단 법사위가 꾸려져야 하는데요. 즉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미 여야가 원구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 원구성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6월 7일 전까지는 원구성을 꼭 완료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국민의힘과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상병 특검법의 그 재상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KT24님, 야권 이탈도 다 예상된 건데 아직도 그들 믿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열정장님, 안철수 이제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 투표했나 몰라 반대했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산이님은 국민의힘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채윤님,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또 말씀 주셨고요. 대박님, 빵리님, 또 기본사회님, 승부사님까지 글을 주셨습니다. 배동원님 항상 오셔서 좋은 글들 말 주시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어제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하는 이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는 간부들 부장 검사들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결론적으로 바뀌진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검사장들의 이제 인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을 네, 정도로 정말 그렇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손발이라고 볼 수 있는 부장 검사들은 유임됐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 인사가 대부분 교체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어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되도록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4차장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검사가 있는데요. 이 조 검사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고요. 2017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보임됐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에도 참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성남지청 차장 때는 이창수 당시 성남지청장, 지금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네. 이분과 함께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도 있습니다. 자, 김 여사 수사 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차장 검사들 그 교체된 이후에 김 여사의 행보가 광폭 행보라고 좀 말씀할 수가 있는데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정상 챙겼다면서요?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그 사진 뉴스를 좀 자주 보거든요. 네. 거기서 예전에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앞에 전면에 나온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뒤에 사진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역시나 이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가족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손편지로 진정성을 보인 김 여사란 제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네.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했을 당시에 아부다비 바다궁으로 초청해 만찬을 열어준 파티마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뜻을 담아서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 자리에는 대통령 장녀인 마리암 빈트 대통령 국책 사업 담당 부의장도 있어서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했다고 네. 합니다. 자, 배동호님,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프로님도 댓글 주셨고요. 젤리스님, 김혜성님, 다시 또 하는 거야, 또 하늘땅님까지 댓글 주셨습니다. 또 아미네 S2님, 좋은 아침이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좀 전해보겠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자, 이날도 또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28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문제는 정치권이 대립에만 매몰되고 민생은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부터 열릴 22대에 더욱 심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인데요. 더불어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총 14개 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을 모두 합치면 16건인데 이에 거의 버금가는 숫자인 것이죠. 아직 임기가 좀 더 많이 남았고 네. 또 지금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또 거부권 행사가 또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부된 4개 법안, 여당에 이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여당 건의를 수행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법안이 거부됐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부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네. 개정안, 그다음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사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비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또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나라가 해준 제도를 믿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계약서를 쓴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상 선정 작업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 이와 발을 맞춰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뿌락치 사건, 난민전 사건 관련한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그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이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또 농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닭, 다른 축종 농가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말을 했는데 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결국 국회 끝났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되면 이 법안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 폐기되는 겁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어제 국회로 돌아오려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결국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여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 16,0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두 폐기됐고요. 여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 법안들이 다수 섞여 있어서 정쟁만 일삼다가 민생을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여당의 경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도, 의사 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독선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거대 양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민주당에게 돌린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뭐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를 두고서는 여야 공동 책임이라면서 하지만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야당 입장도 좀 있죠.
네, 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당길 뿐이다. 이렇게 좀 일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까지 모두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들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부터 22대 국회 개원을 합니다. 여야 대립이 더 커질까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립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서 제22대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입성 예정인 조국 혁신당인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제 민주당과 연대할 것을 예고했고요. 또 여당 숫자가 21대보다 더 적어진 만큼 야권의 공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역시나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예. 그래서 벌써 또 원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제 여야가 접점을 찾기보다는 각자가 주장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그다음 운영위원장을 찾아와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제어할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예측도 나옵니다. 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1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하고 이정수 장관이 그 통화했던 내용, 그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로 갖고 그럼 압수수색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여러 가지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네. 공수처가 작년 말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어제도 다뤘던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실 올해 이제 공수처는 1월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잖아요. 근데 네.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부승창 원내 부대표는 수사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또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공수처 내부의 이야기를 좀 전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 22대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아마 재발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지금 이 부분이에요. 공수처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직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네,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외에 강한 개혁을 내세운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또 개혁신당도 공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 최상병 수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강력히 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 특검이 이제 당시 부결되던 당시에 천하람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이 용산의 조무래기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찬성에 이제 그러니까 가결의 가능성이 높다, 가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2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죠. 이제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법과 절차에 따라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략적인 목적의 입법 폭주라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 말을 했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면서 입장을 내놨고요. 22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하초코 한사발님, 또 최윤님, KT24님, 송강상님, 또 항상 글을 주시는 배동호님, 오늘 댓글 또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이죠.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좀 계속 브리핑 좀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편하고 또 시원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또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의 통화 녹취 계속 공개되면서 외압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외압 행사 관련 증거가 또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확인된 있는데요. 거죠. 예. 네. 이때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이 전 장관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 말고 또 대통령하고 또 통화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MBC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 네. 당시 혐의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는데요. 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은 앙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통화 상대가 좀 더 많았다는 게 놀라운데 이 증거들은 또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하. 발견했습니다. 음흠. 공수처는 작년 말 외압 의혹 사건으로 이제 의심받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추가로 통화한 인사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당시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사 중 일부가 이첩 과정에서 이렇게 관여한 예. 국방부나 또 경찰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을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흐름도 또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말씀대로라면 이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최근에도 대통령실 또 국방부 관계자가 이른바 VIP 경로설 이후에 열흘간 25차례 정도 통화한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네. 공수처는 입수한 통화 내역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종섭 전 장관의 참모인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네. 군사보좌관이 군사보좌관이죠. 예. VIP 경로설 이후 열흘간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임 비서관과 박 보좌관의 통화 내역을 근거로 이들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이 둘을 잇는 한라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수처는 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방첩 부대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 경로를 언급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김 사령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들과 여러 차례 통화 녹취도 발견됐습니다. 자, 지금 뭐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그리고 뭐 증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하여튼 전문 증거라고 우리 법적으로 표현하지만 건너 증거이긴 하지만 이 증거들이 모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뭐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죠.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거죠. 아무래도 외압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고 네. 있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발언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특검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나부터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도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하는데요. 네. 현재 경찰은 최상병 사건을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을 군사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과도 관련 혐의가 같은 범죄가 이렇게 일원화돼 있지가 않고요. 예.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수사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 시스템상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는 구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진 검찰이 맞는 수사를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아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이 상황상 봤을 때는 공수처 지금 쉽게 수사하기도 어렵고요. 또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은 또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젤리스님 댓글 감사하고요. 채윤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전성님, 또 천촌문중님, 또 KS CHONG님, 호진님 오셨고요. 산이님도 오셨습니다. 자, 뭐 자꾸 탄핵, 특검 얘기들 많은 댓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성은 기자가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딴 분들을 찾긴 하는데 조성은 기자가 오늘부터 새롭게 또 우리 브리핑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22대 국회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22대 국회 어제 출범했는데요.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면서요. 네,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대치 국면을 재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당 압박에 나섰는데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기세로 민생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네.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는데 사력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에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맞서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반 독주가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다라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벌써 시작부터 이 양당, 아니 뭐 3개 당 정당이죠.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한다면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몽골 기병 얘기를 하니까 최윤님하고 산이님이 징기스칸 얘기를 합니다. 몽골 기병이 이제 그 아주 빠르고 아주 전속력으로 이제 돌진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윤님, 산이님 글 주셨고요. 배동원님 또 오늘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자, 결국 국회가 지금 대립하고 있지만 이제 하려면 원구성이 이제 시급합니다. 원구성이 가장 또 중요한 상황인데 협상이 좀 진척이 됐습니까? 사실은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네. 두고도 지금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원구성 협상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네.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래 관례대로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7개를 여당이 가져가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까지 합의되지 않고 협상이 만약에 불발된다면 단독으로 내달 7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결국 지금 필요한 게 뭐 법사위를 꼭 가져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필요하던 운영이 또 가져가겠다,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국회의원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민주당 11개, 여당 국민의힘 7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문제는 원구성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법사위 위원장 누가 할지 그 부분이 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글들 좀 주시고 있습니다. 뽕뿌미님이 신익 기자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하고, 산이님은 더하기 예쁘심 이렇게 글까지 주셨습니다. 조성은 기자가 오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또 응원 좀 부탁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국인 만큼 지금 발의되는 또 거론되는 법안들 중에 검찰 관련된 법안, 뭐 최상면 특검법도 있고요. 또 한동훈 특검법,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낸 법안이죠. 이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상병 특검법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다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하고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더해져서 보완되고 또 강화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막 첫날 1호 법안으로 접수했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접수한 법안이고요. 한동훈 특검법 어떻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이 또 지난 4.10 총선 때 내건 공약이기도 하고 당론으로 정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데요.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발의했고요. 또 한 전 위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상처심에서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그리고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와 관련된 의혹,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고 또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에서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는데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해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하고 혁신당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한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나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된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성원 기자 처음 했는데 어땠어요?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배동원님도 그렇고 개피짱님도 그렇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시 또 조성원 기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